네, 안녕하세요. 24년도 국제정치학 문제 두 번째 거를 이제 좀 볼 건데요. 그, 여기 이제 지문을 좀 보자면 몇 가지 힌트가 좀 있어요. 뉴워,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전쟁. 요거는 뭐 이쪽 연구자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올드워, 뉴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름을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아마 이쪽 담당하셔서 이쪽에 업무를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4세대 전쟁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대별 구분하는 그런 유형의 이제 분류법도 있거든요. 4세대 전쟁도 이론가마다 다 제각각인데 이걸 이제 행위자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운영하는 방법 뭐 이런 걸로 이제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좀 특이한 형태의 전쟁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 대 국가의 전쟁과는 좀 다른 형태의 전쟁이 있다. 그게 이제 그 뉴워라는 개념을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개념 정의를 하는 이유인데 그러면서 전쟁의 경계가 모호하고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돼 있다. 초국가적으로 연계돼 있어 더욱 복잡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문제 풀 때 지금 내가 이쪽에 정보가 좀 없지만 어쨌든 이 문제를 만든 분들이 정보를 좀 준 걸로 구분하자면 1번이 경계가 모호하다. 그러니까 이제 전방 후방이나 민간과 전장터 구분이 좀 모호하거나 아니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의 구분이 모호하거나 하는 현상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다양한 행위자가 개입돼 있다. 여기에 이제 민병대도 있을 수 있고 민간인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용병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도 사실은 전투는 하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그 나라를 대표해서 이제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초국가적으로 연계돼 있다. 초국가적 연계라는 거는 민간 차원에서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 빌려준 거나 아니면 민간 말고 국가끼리도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러시아가 북한 군대 데려다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제 싸우는 거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마스하고 싸우면서 하마스 지원할 만한 나라들을 이제 하나씩 때리잖아요. 막 이란 공격해, 레바논 공격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초국가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겠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주 정확한 내용이 없다 그러면 1번 경계선, 2번 행위자, 3번 초국가성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요걸 개념화한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경계 모호함 개념이 됐죠. 행위자의 다양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초국가성 이렇게 이제 개념한 다음에 개념화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논리를 풀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2년에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2023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무장 정파 간의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도 전통적인 전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이 사례를 두 개를 줬어요. 이런 사례를 좀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이거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 약소국 전쟁이지만 여기에는 돈바스 지역에 있던 원래 이제 러시아 쪽에 이 밭갈이 하는 바람에 러시아인들이 이쪽에 이제 한 40% 정도 인구로 이쪽 돈바스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친분리주의자들이 되면서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로부터 떨어져 나오겠다고 하면서 여기 싸우죠. 거기에 우크라이나 민간인들도 여기에 개입해가지고 싸우고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관계는 이걸 하마스를 아예 미국하고 이스라엘은 국가로 안 보고 그냥 테러리스트나 무장 정파라고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몇몇 나라들은 또 이제 국가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국가하고 국가가 싸우는 게 아니라 국가하고 민간이 싸우는 유형의 이제 전쟁이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 원래 이제 전쟁이라는 게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국가하고 민간이 싸우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군인이 국가를 대표해서 잘 훈련을 받은 다음에 그 국가 안위를 위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만이 정당하다고 규칙을 만들었는데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그건 물론 이제 자국 내 민간인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민간인일 때 잘 훈련되지 않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이제 전쟁 행위를 하거나 거꾸로 민간인이 국가 대표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전쟁 행위를 할 때 과연 이거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와 더 심란한 문제는 여기서 이제 붙잡힌 사람을
그냥 야 너는 왜 국가를 대표하지도 못하는데 네가 이런 이제 무력 행위를 하냐 해서 이거를 군인 대접을 안 하고 포로 대접도 안 하고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목적상 국가를 위해서 싸운다고 싸운 사람이니까 군인 대접을 해서 전시 인도법에 적용을 받게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15점이니까 3점씩 곱한다고 치면 전체는 45점짜리 문제라고, 100점 만점짜리로 치면. 그리고 이제 답안에는 한 7페이지에서 7페이지 반 분량 정도, 좀 많이 쓰면 빨리 쓰면 8페이지 정도 쓰겠지만 아마 그렇게 현역 고시생들 같은 경우는 한 8페이지 정도 쓸 수 있는데 100분이면 지금 이렇게 이제 속도를 내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서 아마 좀 빨리 만든다고 해도 7페이지 분량 정도는 굉장히 많이 만들었을 거고, 직접 봐야겠지만 7페이지 반 정도 만들면 아주 나이스할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요 15점이니까 3 곱하면 45점이니까 한 4페이지 반 분량이나 4페이지에 가깝게 이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글을 쓰면 되겠고, 1번 전쟁 윤리와 관련해 정의로운 전쟁의 원칙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비판. 여기서 이제 까먹지 말라고 쿼트를 해줬어요. 인용부호를 썼는데 그 중에 이 인용부 한 게 정의로운 전쟁, 정전론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정전론. 그래서 just war theory라고 해서 이제 전쟁이라는 것도 정의로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뭐가 정의로우냐? 그러니까 뭐가 정의롭고 뭐가 부정의하냐 해서 첫 번째가 목적이 정의로우냐. 이 전쟁 수행의 목적이 우리가 납득할 만하냐. 예를 들면 우리 땅을 빼앗았는데 그거에 대한 보복으로 전쟁을 한다는 건 납득할 만한 일이냐. 아니면 이제 러시아처럼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기로 1994년에 부다페스트 협정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걸 믿고 우크라이나가 1,700개나 되는 핵탄두를 이제 러시아한테 돌려보내고 그걸 이제 미국에 보내가지고 그걸 해체했는데, 이렇게 이제 핵을 해체했더니 이제 냅다 한 20년 지난 다음에 야, 너 핵 없으니까 내가 공격할게 하고 이제 공격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과연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게 이제 전쟁의 목적상 정의의 문제예요. 그걸 이제 just ad bellum이라고 하고, 라틴어로 그걸 다시 이제 우리 영어로 바꾸자면 justice of war라고 해요. 전쟁의 목적상 정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이 정의로운가. 이걸 이제 just in bellow라고 하고, 프린트 자료에 넣어놨는데 bellow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영어로 바꾸면 얘가 justice고 이게 war니까 justice in war, 전쟁 중에 정의로운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최근에 논의된 just post bellum. 그러니까 이걸 after라고 하면 justice after war, 전쟁 이후에 과연 정의롭게 복구해줬냐. 그러니까 네가 망가뜨린 거 네가 원상 회복하고 관계를 이제 잘 다시 쌓을 수 있게 만들어놨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보통 전쟁과 관련해서 다루는 건 전쟁 이후 거 말고 전쟁과 관련해서 다루는 건 목적상 정의와 수단상 정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러시아가 목적상 정의에 위반했다. 그럼 이제 푸틴은 지금 국제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푸틴이 외국 정상 만날 때 유럽 국가들이나 이런 데를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못 가고 이제 그 법이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가갖고 만나고 이런 거 보셨죠? 그런 건 이제 목적상 정의에 위반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justice in war 혹은 just in bellow, 그러니까 수단상 정의. 그러니까 이제 독가스 같은 거 쓰면 안 되고, 뭐 화학 무기 쓰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민간인 괴롭히면 안 되고, 항복한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죽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다친 사람은 싸울 수 있는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하라는 게 전시인도법의 조약인데, 이런 걸 위반했을 때 이제 처벌받는 게 just in bellow.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아까 이제
앞 시간에 설명했는데 혹시 이 영상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쉼표가 하나 있으면 띄어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자 안에 이게 설문이 이게 로마자 2번이라고 하면 로마자 안에 얘가 1번, 얘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원칙을 설명하라요. 원칙을 설명해.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되겠죠. 원칙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해 비판해 보라고 했는데 보통 이쪽에 정전론은 국제정치학자들 중엔 두 학파가 하거든요. 하나는 자유주의 학파에서예요.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인간이 선하다고 생각하고 제도가 부족해서 인간이 싸우는 거지 인간 자체는 싸우지 않는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제도를 잘 만든다. 이거 이제 그 포커싱을 해가지고 두 가지 제도에 이제 올인하고 있는 혹은 두 가지 제도를 굉장히 발전시키고 있는 학자들이에요. 하나는 국내 제도에서 민주주의를 만들면 안 싸운다. 이걸 민주평화 이론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국가들 사이에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국가들 사이에 연락하거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하다못해 전쟁하기 전에 전화라도 한번 할 수 있는 한 라인 같은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제도를 만들어서 국가 간에 협력할 수 있다는 국제 제도 관점에 있는 신자유주의 제도주의론자들이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이제 그 정전론, 도덕 문제를 다뤄요. 그 중에 임마누엘 칸트 같은 학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자유주의 혹은 이상주의 쪽에서 도덕 문제를 제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쉼표하고 그 뒤에, 그 다음에 이쪽 자유주의 말고 국제사회학파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영국학파라고 하는데 영국학파라고 부르는 건 주로 국제정치학이 미국에서 이제 연구되고 발전하고 있는데 옛날에 패권 국가였던 19세기 패권 국가였던 영국의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도 이제 미국과 견줄 만한 뭔가 우리만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자 해서 이제 한 그룹이 모여서 만들어져서 영국 학파들 중심이다 해서 영국 학파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들이 만든 개념 중에 국제사회라고 하는 나름대로 이제 규칙이나 의무 이런 것들이 있다. 국가들 사이에는 이걸 강조한다고 해서 이제 국제사회학파라고도 하는데 이쪽 이 두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 국제사회학파론자 이쪽 사람들이 이제 정전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을 따르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도덕 관념이 작동하니까 의무나 도덕이 작동하니까라고 한 거의 비판은 아니 국제정치에 무슨 의무냐 말도 안 된다. 무정부 상태에 상위권위치가 없는데 국가 뭐 예를 들면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법적으로 보면 동등한 국가지 그 위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애가 없다. 아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애가 없는데 그런 존재가 없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이게 보편적 법칙이라는 보편적 도덕 원칙이라는 게 있단 말이냐 라고 하는 게 현실주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실주의는 힘의 정치, 권력 정치,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본능적으로 이제 권력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도 본능적으로 권력을 추구하고 그런 권력을 추구하는 국가끼리는 필연적으로 이제 갈등하고 협력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이 이제 현실주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이 중요하지 뭐 도덕은 무슨 도덕이냐. 푸틴 안 잡혀가잖아요.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 중에 ICC에 기소된 사람들 많거든요.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된 사람들 많은데 만약에 국제재판소가 있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가 있었다면 잡혀갔겠죠. 근데 누가 미국 대통령을 잡아갈 거예요. 그 지금 제가 설명한 게 미국의 그 패권국가 미국의 힘이 이렇게 센데 도대체 누가 군대를 보내서 미국 대통령을 잡아가겠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입장이 이제 현실주의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 입장에서 이제 비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평화론자라고 해서 아예 근본적으로 평화를 강조하기 때문에 전쟁이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난 거부하겠다. 정의롭든 정의롭지 않든 걔가 문제가 아니라 난 전쟁이 싫다.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평화론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이제 전쟁에 대한 이런 정전론을 거부해. 그러니까 정의롭다가 문제가 아니라 전쟁이 싫다 이거예요. 전쟁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왜 전쟁을 한 다음에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냐를 따지냐 이 입장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수정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정주의 하면 보통 아마
이제 분야마다 이쪽에 조금씩 다 다른데 뭐 예를 들면 역사 수정주의 하면 전통적 접근 방법을 이제 달리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적 접근을 달리 해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아마 그래도 제일 보편적으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김일성이 남침했다. 그래서 6.25 전쟁은 북한의 도발이야. 이런 이제 북한 도발설에 대해서 브루스 커밍스라고 하는 이제 미국 학자가 그게 아니고 이거 미국의 내전하고 똑같다. 이게 뭐 누가 도발하냐가 뭐가 문제냐. 미국 내전에서 누가 먼저 총 쐈냐가 중요하냐? 아니고 계급 모순이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한 게 수정주의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라서 수정주의 입장이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은 뭐냐면 아니 19세기 때 전쟁법 만들어서 아니면 20세기 초엽에 아니면 2차 대전 끝날 때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네바 협약 뭐 이런 것들 1차, 2차 대전 끝나고 만들어졌는데 아니 그때 군인들하고 민간인들하고 나눠져서 이렇게 싸울 때 만든 거하고 지금 사이버상에서 누가 적인지 누가 해킹하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세상에 이걸 똑같이 적용한다는 게 말이 되냐. 세상이 바뀌었는데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입장이 이제 수정주의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힘이 최고야.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 의미 없어. 하나. 두 번째는 아니 전쟁을 했는데 거기에 도덕성을 따질 거냐. 전쟁 자체를 피해야지. 둘. 그다음에 아니 전쟁하는데 전쟁이 완전 달라졌다. 아까 새로운 전쟁이라는데 그럼 새로운 전쟁에 맞는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이제 수정주의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런 수정주의 입장에서 이제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게 두 번째 이제 설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전쟁에서 사이버 전투나 원격 조종 무기, 드론이겠죠? 그 다음에 자동 무기 시스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 몇 회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데 뭐 이제 여기 자동 무기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AI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탐지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하면 총 쏘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이런 자율 무기 체계 혹은 자율 살상 체계 이런 것들이 등장하면서 민간인의 적대행위 가담성과 유형을 각각 설명하라.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잘 읽어야 되는데 민간인의 적대행위의 가담 가능성과 그 다음에 적대행위의 유형.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이거예요. 사이버 전투나 원격 조종 무기, 자동 무기가. 근데 이제 따져보면 여기는 6점이니까 3 곱하면 한 18점. 그러니까 한 2페이지 정도 분량을 채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가 좀 단순하게 계산하면 사이버, 원격, 자동 무기 세 가지고 적대행위 가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면 각각 3개.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유형으로 이렇게 가담하게 되는지 설명하면 또 각각 3개. 그러면 3 곱하기 2니까 사이버 전투, 원격 조종, 자동 무기.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이거 어떻게 쓰나라고 생각하기 전에 사이버, 그러니까 로마자가 3번이면 사이버, 원격, 그 다음에 조종 무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동 무기 시스템. 이렇게 하고 여기에 가담 가능성 당연히 높죠. 그 다음에 유형으로는 사이버 해킹이라든가 디도스 공격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 정보를 막 퍼뜨려 갖고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러시아 사람들이 잘하는데 러시아의 장군 이름을 따 갖고 장군이 이걸 이제 거기에 하나의 독트린 만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도 부르고 게라시모프라고 하는 러시아의 이제 전쟁 러시아 장군 이름을 따서 게라시모프 독트린이라고 부르거든요. 뭐 이런 유형들로 이제 사용을 해요. 디도스 공격 우리도 받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말 많은 뭐 중국 사람들이 선거에 개입했다, 뭐 중국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뿌린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유형이 있겠고 똑같은 걸로 원격 조종 무기 드론 말하는데 가담 가능성은 당연히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비전문가도 날리고 거기서 이제 드론 날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정부에 공급해주고 제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유형은 그래서 드론으로 탐지하고 위성 정보를 같이 읽어내거나 이런 이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옛날에는 국방 분야나 이쪽에 전문가하고 민간인들하고 정보의 개입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은 민간인 쪽에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민간인이 개입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자동무기 체계는 전문가도 있고 기업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가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자동무기 체계를 만들어서 정부에 납품할 수도 있고요. 정보를 교환해서 민간 분야의 그거를 정보가 자연스럽게 이제 스핀 오프 돼 갖고 밖으로 나가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부가 이제 받아줄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국가를 중심으로 하자면 국가에서 나가가지고 정보 나가서 민간인이 쓸 수도 있고 스핀 온 해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이제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민군이 정보를 서로 간에 공유하거나 서로 이제 이용해서 시너지를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유형을 나눌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보니까 가담 가능성, 적대행위 가담 가능성과 적대행위의 유형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보자면 두 개니까 문단 6개. 문단 6개면 아마 한 페이지 반 정도 조금 안 되게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좀 글빨이 좀 자신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좀 붙고 내 안에 내가 머릿속에 좀 정리해 오는 게 많아서 쓸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 문단씩을 더 붙여주면 되거든요. 가담 가능성은 더 붙이기가 어려우니까 유형 같은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1번 유형 한 문단, 2번 유형 한 문단, 뭐 예를 들면 디도스 공격 한 문단, 그다음에 이제 심리 전하는 거 한 문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머릿속에서 세 문단 만들면 이제 2페이지 정도 될 거예요. 9개니까. 그러면 마지막 결론까지 쓰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버 전쟁이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 새로운 전쟁이라는 거를 보면 그 공간이 변화가 많이 생겼어요. 사이버 공간이 열렸죠. 그 다음에 목적상 변화도 많이 생겼어요. 옛날에 전쟁은 보통 영토 뺏는 거였는데 요즘 전쟁은 하마스가 하는 것처럼 이제 정체성 인정받으려는 전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적상 변화도 생겼죠. 행위자도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 전쟁은 이제 정부가 폭력을 독점하면서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전쟁을 했는데 지금은 그 안에 정부가 제대로 자리를 못 잡은 경우에 예를 들면 탈레반 이런 경우에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행위자가 그 중앙정부로 이제 권력이 독점되어 있는 중앙정부로 특정이 되지 않고 그냥 민간인들이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행위자가 달라졌죠. 근데 중앙정부 같으면 세금을 걷어갖고 그걸로 비싼 무기를 사서 아주 강력한 화력으로 이제 자기를 방어하거나 공격할 수 있는데 민간인들이 모여있는 탈레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력이 안 되고 재정 상황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상대방을 괴롭힐 만한 이제 사제 폭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이런 비대칭적 수단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아주 유명하게 된 비대칭적 능력, 비대칭적 무기, 그다음에 비대칭적인 상황에서의 비대칭 전략 혹은 전략 전술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 안에 내용을 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릴 건데, 그 자료를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7번째 페이지에 이론의 군사력의 민주화 활용 가능성하고 이제 마틴 반 크레벨트라는 아주 유명한 이쪽 분야의 이 이론가가 만든 개념이에요. 군사력이 민주화됐다는 건 옛날에 군사력은 완전히 중앙정부가 집중했는데 이거를 누가 가지게 됐냐? 민간인들이 가지게 됐다. 민병대가 가졌다. 민간인들이 가지고서 이제 막 그 애국심 때문에든 아니면 국가에 대한 저항 때문에든 이 사제폭탄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요게
최근 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풀어본 게 그 4월 달쯤에 아마 시험 봤던 요 그 상반기 문제인데, 요 11월 달에 시험 본 문제에, 그러니까 2024년 같은 해 문제 아예 이제 이 크레펠트에 이 군사력의 민주화라는 개념을 따로 집어넣어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줄거리는 하나인데, 그러니까 새로운 전쟁, 4세대 전쟁, 뭐 이런 이제 줄거리가 있고, 그 줄거리에 사이드로 이렇게 나가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시험 문제를 만드니까 기출 문제를 좀 잘 들여다보는 것도 요 시험을 준비하는 데는 꽤 중요해요. 제가 그 한 23년 넘게 지금 고시 보는 학생들 가리키면서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20 몇 년 동안 나온 지금 기출 문제 해설해 두고 그걸 가지고 이제 유형 분류해서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좀 어려운 문제도 잘 풀어보자, 이건데, 기출 문제가 유형도 좋고 그다음에 최근에 추세도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이쪽 문제를 만드는 분들의 성향이나 문제를 만들 때 합의해서 만드니까 이걸 어떻게 합의해서 만드는지 문제 출제자들이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여기에는 직접 인용은 안 돼 있지만 이 전체적인 거는, 그래서 민간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군사력의 민주화라는 개념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공부하셨다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이런 데다가 이제 이런 개념들을 집어넣어서 설명하면, 아, 개념적 사고를 잘 하고 있구나, 이 현상을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핵심이 뭐고 본질이 뭔지를 잘 정리하고 그걸 개념으로 뽑아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채점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좀 우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가점을 받을 수 있게 아마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정전론이라고 하는 자유주의나 국제사회학파가 강조하는 이론이나 현실주의, 평화론, 그다음에 수정주의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는지를 반박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아마 공부량이 엄청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주로 자유주의 쪽이 정전론이니까 현실주의 쪽에서 이제 정전론 공격하는 정도로 막 비판하고 그걸로 이제 글 쓰는 게 좀 더 일반적일 거예요. 거기 정도까지 해도 꽤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마지막에 있었던 4세대 전쟁에 대한 개념이나 여기에 대한 좀 다양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랑, 그 군사력의 민주화라는 개념, 혹은 뭐 조금 용어를 달리 하더라도 어쨌든 민간으로 이제 이 군사력이 확산이 되면서 군사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이런 개념들을 좀 잘만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게 아, 체계적 정리가 잘 돼 있구나 라는 평가를 그 받을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오늘 요 이제 두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그 이 문제 해설하면서 여러분이 좀 배우셨으면 하는 거는, 그 배점에 비해서 이제 분량이 조금 되니까 배점이 많고, 뒤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제 그 분량에 대한 압박을 먼저 받아서 이걸 이 페이지만큼은 어떻게 쓸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출제자들이 약간씩 힌트를 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면 괜찮아요. 아까 한 대로 이제 무기를 사용하느냐, 그럼 무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사용하느냐, 유형 뭐 이런 도구들을 써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문제 안에 이게 출제자가 좀 우호적으로 준 힌트들을 좀 적극적으로 쓰려고 한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그 이 문제에서 제일 본질은 전쟁이 지금 조금 다른 형태로 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안보 쪽이나 이 비상 문제에서, 그러니까 비상시 이런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운용해야 되는지, 기업이든 공기업이든 이쪽에서 이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던 경험을 활용해서 이제 그 이 분야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거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런 이제 그 추세, 이런 새로운 유형의 추세, 안보 유형에서의 추세,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따라가고 있는지, 그래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지를 좀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니까,
시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 좀 팔로우업도 같이 병행하면, 그러면 그 채점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이 답안에는 이 답안을 쓴 사람이 누군지 가려서 이제 안 보이겠지만, 이 답안을 쓴 사람이 굉장히 공들여서 이론도 정리를 잘하고 있지만 최근의 일들도 업데이트를 잘하면서 정리를 좀 잘하고 있구나, 성실하다. 그래서 충분히 이제 그 시험에서 합격할 만큼의 퀄리피케이션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 문제에서 그 글자로 배우는 거 말고 배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면서 공부 방향을 좀 정해 가시면 좋을 듯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에 요 영상에서는 이제 2024년도 상반기의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좀 풀이를 해봤고요. 그 다음번 영상에는 2024년도 하반기에 또 두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문제들이 좋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풀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이걸로 이번 이야기 마치고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정보로 다시 만나 뵙게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